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된 새댁이었어요. 남편이랑 예쁜 아기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제 몸에 독을 탔습니다. 제가 불임이라서, 제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매일 밤 임신 테스트기 들고 울었는데 진짜 원인은 처음부터 가쪽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어젯밤 먹다 남긴 찌개가 하얗게 기름이 굳어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임신 테스트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명한 한 줄, 또 한 줄이었어요. 매달 이맘때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 뜨면 이번 달은 될 수도 있겠다. 한 줄이면 또 안 됐구나. 그 한 줄짜리 막대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삐삐삐삐삐.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스터 비밀번호를 쓱 찍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거든요. 아가야, 나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6시예요. 전화 한 통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누런 종이에 대충 쌓인 마른 한약재 꾸러미. 그걸 양손 가득 안고 들어오시더니 거실 러그 위에 털썩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무릎 꿇고 돌돌 말아서 먼지 털어놓는 그 러그 위로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습니다. 이거 다려. 보약이야 몸이 허하니까 애가 안 서는 거라고.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명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부터 그러셨습니다. 패백 올리는 자리에서 대뜸 제 배를 쓱 만지시더니 여기서 손주가 나와야 할 텐데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덕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주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때? 배란일 챙기고 있지? 엽사는 먹고 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부터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냉장고를 열어 뭘 먹었는지 확인하고 약 봉지를 뒤지고 한 번은 욕실 쓰레기통까지 뒤지셨어요. 생리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시어머니는 러그 위에 약재를 쏟아놓고 소파에 떡 앉으셨어요. 반년이 넘었어. 반년이. 손가락이 저를 향했습니다. 혹시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러그 위에 무릎을 꿇고 흙을 쓸어 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바닥으로 약재 부스러기를 긁어내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톡 차셨어요. 종량제 봉투가 쏟아지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제 무릎 앞으로 흘렀습니다. 성녀 아니야 너. 그 단어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녀. 요즘 말로 하면 불임.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못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들면 울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지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만 닦았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침부터. 남편이 하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릎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성녀라고 했고 거실 러그 위에는 흙이 널려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장면을 안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오늘 저녁에 고기 좀 구워줘. 요즘 회식이 없어서 고기가 땡겨. 저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내를 넘어서 엄마한테 고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저녁에 한우 사올게. 아들 얼굴을 쓱 만지시고는 약재 꾸러미를 식탁 위에 턱 올리고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시어머니도 손주를 안으면 저한테 잘해주실 거라고. 남편도 아빠가 되면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족쇄였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말 한우를 사오셨습니다. 1등급 꽃등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접시가 놓인 자리는 남편 앞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콩나물국 하나가 놓였는데 숟가락을 넣는 순간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쉰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서 고기를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데 저는 쉰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넣는데 동작이 빨랐어요.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설거지하는 제 등 뒤로 그 장면이 스쳤는데 그때는 그냥 회사 서류겠거니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저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남편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 양복 안주머니 습관적으로 뒤지거든요. 동전이나 영수증 같은 게 들어가면 세탁기가 망가지니까.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빈 봉투였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왼쪽 상단에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유림대학병원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요. 남자가 가는 과잖아요. 저는 그 봉투를 세탁실 불빛 아래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방전 봉투였는데 안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여기를 왜 갔을까? 언제 갔을까?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개가 갸웃거려졌지만 그때의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이라도 받았나 보다, 아니면 가벼운 지병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며칠 뒤 시댁 쪽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 형수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임을 잡으셨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여줘야지 하시더라고요. 좋은 뜻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거실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잔을 닦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봐. 줄 게 있어. 나가보니 시어머니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천뭉치였어요. 누렇게 바른 데다 솔기가 뜯어져 있었고 구석에 까만 곰팡이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베네저고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제 얼굴 앞으로 확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입혔던 건데 손주 낳는 부적이래. 받아. 내미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였어요. 천 조각이 제 볼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작은아버지 댁 사촌 형수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고모는 대놓고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 바로 생기는 줄 알았더니 글쎄 벌써 반년이 넘었다며?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내려다봤어요. 곰팡이 핀 천 조각이 제 발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는데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로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저는 허리를 숙여 베넷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털어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안 변하게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순순히 줍는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셨는지 친척들한테 돌아앉아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가는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꽉 쥐셨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요. 절대 알면 안 돼. 알겠지?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서 받은 거,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어도 걔한테 들키면 안 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무표정하게.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어깨를 쥐어짜며 다그쳤습니다. 입 꽉 다물고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벽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결과라는 말에 며칠 전 세탁실에서 발견한 비뇨의학과 봉투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어디가 아픈 건가? 큰 병은 아니겠지. 그래서 저한테 말을 못하는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를 향해 날아오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거대한 건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약재 꾸러미가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오셨는데 얼굴이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으시더니 대뜸 이러셨습니다. 아가야, 앉아봐.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험관을 해야 할 것 같아. 시험관 시술이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병원비가 만만찮잖아. 엄마가 직접 관리해 줄게. 은행 보안카드 이리 줘. 보안카드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제 핸드백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카드를 달라는 건 제 통장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통장에는 결혼 전부터 제가 모아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6년 동안 월급 쪼개고 야근 수당 모으고 적금 하나 깨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돈이요. 어머니, 그건 왜? 엄마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너는 몸 만드는 데 집중하고. 관리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시험관 비용은 보통 한 사이클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그걸 위해 보안카드를 통째로 넘기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핸드백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겠습니다. 보안카드는 좀.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정하던 입꼬리가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뭐? 제가 관리하는 게.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핸드백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어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제 손에서 뜯겨나간 가방이 거실 바닥에 부딪혔고 지퍼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어요. 지갑, 립스틱, 거울, 카드 케이스, 열쇠, 화장품 뚜껑이 깨져서 분가루가 마루 위에 뿌옇게 흩어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버릇이야.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면 줘야지 감히 어디서 오만을 떨어.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깨진 파우더 케이스 옆으로 카드 3장이 부채꼴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 분가루가 뿌옇게 앉아 있었고요. 그때 소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가 커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안카드를 달라고 할 때도, 제 핸드백을 바닥에 후려칠 때도, 고함을 지를 때도.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 나뒹구는 제 지갑을 힐끗 봤습니다. 딱 한 번요. 그러고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TV 볼륨을 끝까지 올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제 물건 소리보다 TV가 더 크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주었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넣고 깨진 거울 조각을 손으로 쓸어 담았어요. 거울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는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프다는 감각이 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시바지, 그리고 지갑, 아이를 낳아줄 몸뚱이, 돈을 내줄 통장. 그 2가지 외에 저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6개월 동안 성녀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던 건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분가루 묻은 카드를 닦으면서 저는 깨진 거울 파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벌겋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지갑 사건이 있고 3일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조용했어요. 남편은 휴무라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을 감으면 바닥에 흩어진 카드와 깨진 거울 파편이 보이고 TV 볼륨을 올리던 남편의 손이 보이고 시어머니의 고함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이요. 마스터 비밀번호가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달랐어요. 양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계셨는데 황금색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셨어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간 환한 미소. 3일 전에 제 핸드백을 바닥에 후려친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서 왔다. 그날 엄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비단 보자기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안에는 고급 한약방 포장지로 감싸진 보약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용, 당귀 뭐 그런 게 적혀 있었고 밑에 영수증이 살짝 보였는데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몸이 허하니까 애가 안 서는 거야. 엄마가 최고급으로 지어왔어. 이거 먹으면 금방이야. 시어머니가 직접 봉지 하나를 뜯었습니다. 진하고 까만 액체가 사발에 부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한약 특유의 쓴 냄새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사발을 바라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거든요. 전부 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한테 핸드백을 던지고 굴러먹던 버릇이라고 고함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짜리 보약을 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미안함을 느낄 사람입니까? 성렬하고 손가락질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친척들 앞에서 곰팡이 핀 베네저고리를 제 얼굴에 던진 사람이요. 그런데 사발을 데워서 직접 건네고 있었습니다. 자, 앉아. 여기 앉아서 마셔.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셨어요. 사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약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마셔야 해. 안 그러면 빼먹잖아. 젊은 애들은. 꼭 지켜보겠다는 거였어요. 한 모금도 남기지 말고 자기 눈앞에서 다 마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주방에서 물 좀 떠올게. 기다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까만 사발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는데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다른 냄새가 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복도 벽에 걸린 대형 거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전신 거울이었는데 각도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거실에 앉으면 주방 쪽이 어렴풋이 비쳤거든요. 거울 속에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물을 떠오신다고 하셨는데 물을 뜨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어요. 두리번거리는 것 같은 동작이 거울에 일렁거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방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벽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라텍스 장갑이었어요. 병원이나 미용실에서 쓰는 그 얇은 고무 장갑. 시어머니가 그걸 양손에 끼고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방 입구에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셨겠죠. 시어머니가 겉옷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포였어요. 하얀 접힌 종이. 약국에서 가루약 싸주는 그런 종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펼치더니 안에 들어있는 회색 가루를 까만 한약 사발 위로 기울였어요. 가루가 사르르 떨어졌습니다. 검은 액체 위에 회색 가루가 닿는 순간 살짝 뭉쳤다가 시어머니가 나무젓가락을 집어들어 미친 듯이 저었어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젓가락 끝이 사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머리가 믿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머니가 저한테 먹이려고 가져온 보약에 뭔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장갑까지 끼고요. 시어머니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벗어서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빈 종이 포는 구겨서 같이 넣었고요. 그러고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거울을 보듯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표면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미소를 만들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찡긋하고 연습하듯이 두세 번 표정을 바꾸더니 마지막에 가장 다정한 얼굴을 골랐습니다. 그 얼굴을 장착한 채 사발을 들고 주방 문을 나왔어요. 저는 이미 소파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잡았어요. 잡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사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자, 한 번에 쭉 마셔. 보약은 단숨에 마셔야 약효가 좋아. 시어머니의 눈이 사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사발에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 안쪽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라는 그 눈빛.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란한 벨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 시어머니가 서둘러 베란다로 나가셨어요. 유리문을 닫고 등을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까만 사발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본 그 가루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유리문을 닫았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실루엣만 보였어요. 저는 탁자 위에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까만 액체 위에 김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코를 가져다 대지 않아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약 냄새 밑에 깔린 뭔가. 쓴 것도 아니고 비린 것도 아닌 화학 약품 같은 냄새. 아까 주방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냄새가 나는 건지. 숨을 참았습니다. 사발 표면에 제 얼굴이 일렁거렸어요. 검은 액체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지난 6개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에 임신 테스트기 들고 혼자 울던 식탁. 러그 위에 무릎 꿇고 흙을 쓸던 손. 성녀 아니야 너. 곰팡이 핀 베네 저고리가 볼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지던 순간. 친척들의 비웃음. 바닥에 후려쳐진 핸드백. 깨진 거울 파편에 베인 손가락. TV 볼륨을 올리던 남편의 손. 그리고 방금 푸른 장갑을 끼고 회색 가루를 붓던 시어머니의 손. 저 사발은 저한테 먹이려고 만든 거였어요. 제가 마시도록요. 300만 원짜리 보약이라며 미안하다며 웃으면서 가져온 게 이거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어요. 뭐랄까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사발만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후아. 남편이 나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고 수건으로 목을 닦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한 모양이었어요. 하품을 길게 하면서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아,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요즘 피곤해 죽겠어. 투덜거리면서 안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저를 한 번도 안 보던 사람. 시어머니가 제 핸드백을 던질 때 TV 볼륨을 올리던 사람. 비뇨의학과 봉투를 숨기던 사람.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고개를 맞대고 절대 알면 안 되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그리고 탁자 위에는 까만 사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사발 손잡이를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까보다 온기가 빠져 있었지만 아직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발을 들고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오신 보약이야. 300만 원짜리 녹용이래.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연기였는데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며. 이거 마셔. 몸에 좋은 거래. 남편의 눈이 사발로 향했어요. 뭐야, 보약? 엄마가 가져온 거야? 응. 우리 몸보신하라고 비싼 거 지어오셨더라. 근데 나는 아까 밥 먹어서 배가 불러. 당신이 마셔. 오, 녹용? 남편이 별 의심 없이 사발을 받았습니다. 코에 가져다 대더니 한약 냄새 쩐다 하면서도 바로 들이켰어요. 꿀꺽꿀꺽 단숨에 검은 액체가 사발 벽을 타고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바닥까지 비웠어요. 으써.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빈 사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해서 좀 쉴게. 깨우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빈 사발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사발 안쪽 벽에 검은 약물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베란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통화 중이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 베란다 유리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곧장 탁자 쪽을 보셨어요. 빈 사발.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가야, 보약 먹었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건강이 최고란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잘 챙겨 먹어라. 응. 저는 일어나서 빈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어요. 아, 그거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사발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찰찰 울렸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피곤하대서 마시라고 줬어요. 물소리 사이로 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방금 다 마시고 방에 쉬러 들어갔거든요.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탁자와 안방문 사이에 굳게 닫힌 안방문을 보고 탁자 위에 빈 자리를 보고 다시 안방문을 보고 고개가 기계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환한 미소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행주로 젖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 줬다고요. 요즘 피곤하다길래 어머니가 지어오신 귀한 보약인데 남편이 마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지다 못해 흰자가 전부 드러났어요. 동공이 안방문에 고정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고 있는 그 문에 안 돼. 중얼거리셨어요.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비쳤습니다. 두 눈이 까뒤집히면서 거실 바닥으로 뻣뻣하게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마루를 울렸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 사발 안에 들어있던 건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건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30초쯤 지나서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신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불 위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뻣뻣하게 누워 있었고 안방에는 남편이 바닥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119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냐고요.
안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구급대원 4명이 왔습니다. 둘은 거실로, 둘은 안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각각 이동식 침대에 실렸고 앰뷸런스 2대가 같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앰뷸런스에 타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나간 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제가 씻어놓은 사발이 있었는데 안쪽 벽에 검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걸 비닐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아있던 보약빈 파우치도 따로 지퍼백에 담았고요.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커튼 너머로 남편의 신음이 들렸어요. 저는 접수 데스크 옆에 서서 담당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지퍼백 2개를 양손에 들고요.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지퍼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걸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오셨다는 보약인데 성분을 확인해 주세요. 의사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퍼백을 받아들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저를 불렀어요. 복도 구석 상담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호자분, 남편분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체불명의 고농도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급성 독성 간염이 발생했고 장기 일부의 손상이 확인되어 위세척을 긴급으로 진행했습니다.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보호자분이 가져오신 사발과 파우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되는 독성 약재류로 추정되며 정확한 성분과 용도는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 문턱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 차분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발은 제가 마셨어야 하는 거였다는 것. 의사가 나간 뒤 저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러놨어요. 아까 의사에게 들은 말을 정리하면서 이 녹음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동이 트고 시어머니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쇼크로 실신한 거라 약물 중독은 아니었어요.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한 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건 커튼 너머로 남편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3초? 그 짧은 사이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2번 바뀌었어요. 공포에서 분노로 너 인연이. 시어머니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확 잡아 뽑았습니다. 피가 손등에서 번졌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안 들렸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을 독살하려고 한 거야. 전현이야. 보약에 독을 탄 건 전현이라고. 병실이 술렁거렸어요. 옆 침대 환자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녹음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볼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췄어요. 시어머니의 귀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호자분이 가져오신 사발에서 고농도 독성 물질이 검출. 의사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민간에서 불법 유통되는 독성 약재류로 추정. 시어머니의 입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방금까지 저를 향해 들이밀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보약 어머니가 직접 지어오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사발에 부으셨잖아요. 제가 보는 앞에서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 남편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눌려 있었지만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도대체 뭘 먹인 거냐고. 남편의 고함이 응급실 커튼을 뚫고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침대 옆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뱃속이 불타는 것 같다고. 뭘 넣은 거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손가락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한테 먹이려고 한 거야.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그걸 먹이면 자궁이 망가져. 불임 판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진단서로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말이 끊기고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터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이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밖에 알려지면 창피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문제인 걸로 만들어야 했어. 불임 진단서밖에 만들고 그걸 들이밀어서 내 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보내려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오열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차가운 병상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무정자증.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 때문이었어요. 새벽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한 줄을 확인하며 제 몸을 탓했던 그 시간들. 성녀라는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던 밤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험관 시술 비용까지 제가 내겠다고 했던 그 굴욕들. 전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세탁실에서 발견했던 비뇨의학과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저를 속이고 제 몸에 독을 타서 제 자궁을 망가뜨려서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죄인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죄인. 그 죄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병상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너무 억울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이제 끝이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을 때 아파트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마스터 비밀번호를 찍고 새벽에 들이닥치던 발소리, 약재 꾸러미를 러그 위에 쏟아붓던 손, 보안카드를 내놓으라며 핸드백을 후려치던 팔, 장갑을 끼고 가루를 붓던 그 손가락들이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어록 설정 화면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지문 삭제, 남편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보조 지문 삭제, 시아버지 지문까지 전부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지울 때마다 화면에 등록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 문구가 뜰 때마다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지문을 지우고 나서 현관불을 끄고 어두운 거실에 섰어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도 남편의 하품도 TV 소리도 없었어요.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이 공간이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지역에서 가장 독종이라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아니에요. 회사 동기가 예전에 귓속말로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절대 다른 데 가지 마. 이 사람한테 가하면서요. 그때는 웃어넘겼는데 그 이름을 제가 쓸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독성 검사 결과지, 그리고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의사 소견이 담긴 것 하나, 시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실토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 하나, 총 2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한번 멈추더니 저를 올려다봤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는 볼펜을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끝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부터 합시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결정이 났어요. 법원 집행관이 배정됐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이 방은 남편이 늘 잠가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회사 서류가 있어서라는 이유로요.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집행관이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서재는 작았어요. 책상 하나, 서랍장 하나, 책꽂이 하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노트북 충전기만 꽂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랍장을 가리켰어요. 맨 아래 서랍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였어요. 1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이었어요. 진단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구적 회복 불가능한 무정자증. 1년 전이요.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한테서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걸요. 알면서 결혼했습니다. 알면서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우는 걸 지켜봤어요. 알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성녀라고 부르는 걸 내버려뒀고요. 2번째 봉투가 더 끔찍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2개월 전 날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베란일을 계산하고 엽산을 챙겨 먹고 한약을 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쓰고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혼 사유 배우자 아내의 불임 귀책. 재산 분할 공동 재산 100%를 남편 측이 취득. 제 불임 탓으로 이혼하고 제가 모은 돈까지 전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몸에 독을 타서 불임 진단을 만들고 그 진단서를 증거로 써서 이혼을 걸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겠다는 거였습니다. 5천만 원까지 갈취한 뒤에요. 완벽한 사기극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가 짜고 친 각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볼펜 뚜껑을 딸깍 닫았어요. 사기 결혼, 상해, 미수, 정신적 학대. 이 정도면 소장 안 써도 됩니다. 쓰면 이기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변호사 수임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곧장 관할 경찰서로 갔어요. 민원실 창구에 앉아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 란에 시어머니 이름을 적었어요.
특수상해 미수 및 불법 약물 투여 혐의. 볼펜으로 이름을 쓰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시댁 측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유기 미수 혐의로 역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보약인 줄 알면서 독이 든 것을 남편에게 건넸으니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변호사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웃기지도 않네요. 본인 어머니가 만든 독을 며느리가 아들한테 줬다고 며느리를 고소해요? 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부터 따져야지. 맞대응 서면 오늘 중으로 보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세어보니 3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카페에 있었거든요. 집 근처 채광 좋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남편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차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버튼이었는데 누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맛있었어요. 이상하죠. 6개월 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의 옷이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양복, 코트, 캐시미어, 니트, 명품 구두. 옷걸이에 빼곡하게 걸려있는 것들을 하나씩 잡아당겼어요. 옷걸이째 뽑아서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구두는 상자째 봉투 안에 던졌어요. 구두굽이 양복 위를 눌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 4개가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하나씩 끌어다 놓았습니다. 검은 봉투가 복도 벽에 기대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지막 봉투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록에 새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을 확인했어요. 삐. 잠금 완료. 그 소리가 그날 들은 소리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수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신혼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스터 비밀번호도 남편의 하품 소리도 쉰내 나는 콩나물국도 없는 집은 처음이었는데 오히려 숨을 쉴 수 있게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오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택시를 타고 갔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공문서 한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서. 변호사가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성의 자궁 내막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여 영구적 불임을 유발하는 독성 약제. 민간 불법 유통 물질로 확인됨. 비가역적, 영구적. 그 단어들이 눈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보약에 탄 그 가루는 한 번 먹으면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날 그 사발을 마셨으면 저는 평생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진단서를 들고 이혼 소송을 걸었겠죠. 계획대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감정 결과 넘겼고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오늘 체포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옷을 골랐어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거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구두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 이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 피팅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이 가족이 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거울 속에 지금 제 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 다른 게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실 쪽이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였습니다. 경찰 2명이 병실 안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 옆에 서 계셨어요. 수사관 1명이 영장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불법 약물을 이용한 상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경찰관의 바지가랑이를 2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제발. 오열이었습니다. 환자복 어깨가 들썩이고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어요. 같은 병실 환자들이 기겁하며 커튼을 걷었고 몇 명은 이미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움직였어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다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독성 물질로 망가진 간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무릎이 꺾이면서 침대와 바닥 사이로 비참하게 고꾸라졌어요. 환자복 바람으로 차가운 병실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한 장면이 겹쳤습니다. 새벽에 러그 위에 무릎 꿇고 흙을 쓸어 담던 사람은 저였어요. 바닥에 엎드려 깨진 거울 파편을 손으로 줍던 사람도 저였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앞에 섰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 남편의 얼굴 위로 흩뿌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부채처럼 펼쳐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더듬었어요.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 여보, 나 좀 봐. 남편이 기어왔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제 구두 끝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구두 위로요. 한 번만 덮어줘. 제발.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나는.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기어서 제 구두를 잡고 우는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제가 바닥을 닦을 때 한 번도 안 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성녀라고 부를 때 하품을 하던 사람. 제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때 TV 볼륨을 올리던 사람.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알면서 저한테 숨기고 어머니가 제 몸에 독을 타는 걸 알면서 내버려 둔 사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구두에 감긴 남편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매몰차게요. 남편의 손가락이 풀리면서 바닥에 뒹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어요. 경찰도 환자들도 촬영하던 사람들도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녀라고 하셨죠. 반년 동안 날마다 성녀. 제가 문제인 줄 아셨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긴 진짜 이유는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기 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판정받은 사람. 그걸 숨기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요. 병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목까지 붉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자기 머리털을 2 손으로 쥐어뜯었어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시어머니가 경찰관에게 양팔을 잡혀 일어서고 있었어요. 환자복 소매가 접히면서 손목에 수갑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긴 복도에 울렸어요.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아가야, 아가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니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찬란하더라고요. 멈춰서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 새벽 식탁에 앉아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울던 저는 이제 없었어요. 러그 위에 무릎 꿇던 저도, 쉰내 나는 콩나물국에 밥을 말던 저도, 깨진 거울 조각을 손으로 줍던 저도, 전부 그 병원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 들으면서 과거에는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릅니다. 나를 짓밟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시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